일라디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지윤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대 이란의 전쟁이 열 하루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전쟁이 길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새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쟁이 거의 완료됐다는 발언을 하면서 전쟁 조기 종식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 능력 제거, 정권 교체, 무조건 항복까지 전쟁의 목표를 여러 차례 바꿨고요. 따라서 출구 전략도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전쟁 상황이 어떻게 되든 트럼프 대통령이 목표를 달성했다고 선언하고 전쟁을 끝내는 것뿐이라는 분석까지 있었는데요. 개전 후 최대의 고비를 맞고 있는 이란 전쟁 상황,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소식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은 필리핀 소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석유 수입 의존도가 90%에 달해서 중동 지역의 긴장이 높아지면 휘발유 가격이 곧바로 반응하는 구조라고 합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는데요. 필리핀 상황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월 10일 화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각 9일 중동 사태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전쟁의 가장 큰 위험은 이미 지나갔다며 곧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군사작전의 성과와 함께 만약 다시 시작된다면 그들은 훨씬 더 강력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이란의 새 지도자로 하메네이 아들이 임명된 것에 대해선 실망의 뜻도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 조기 종식을 시사한 가운데 국제사회의 휴전 중재 노력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중국과 프랑스, 튀르키예 등도 이란과 접촉에 나섰습니다. 특히 이번 전화통화에서 푸틴 대통령은 이란 전쟁을 신속히 끝내기 위한 제안을 설명했다고 러시아 측은 전했습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여파로 배럴당 $100를 돌파했던 국제유가가 유가 안정책 기대감에 반락하며 배럴당 $80대로 복귀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장중 한때 브렌트유가 배럴당 $119.5, WTI가 $119.48까지 치솟으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인 2022년 6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요 7개국 재무장관들이 전략 비축유 방출 등 필요한 조처에 나설 수 있다는 공동 성명을 내놓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조기 종식을 시사하는 발언까지 내놓으면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뉴욕 증시 마감 무렵 시간외 거래에서는 브렌트유가 정규장 종가 대비 4.61% 내린 배럴당 $88.42, WTI는 6.56% 하락한 $84.94에 거래됐습니다. 중동 사태 여파가 유럽으로도 번지면서 노르웨이 오슬로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이어 현재 시각 9일에는 벨기에의 유대교 회당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현지 당국은 이번 사건을 중동 사태에 영향을 받은 반유대주의 사건으로 규정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지난 5일 유럽연합경찰기구 유로폴은 유럽 내 테러 위협 수준이 높아졌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현지 시각 9일 새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 선출 뒤 첫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혁명수비대는 이번 작전에 초중량 미사일이 동원됐다며 새로운 군 총사령관인 모즈타바에게 바치는 헌정 작전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같은 날 튀르키예 영공에서는 이란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이 또 격추됐는데 격추된 미사일 잔해 일부가 튀르키예 동남부 지역에 떨어졌지만 사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도지은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거의 끝나간다. 물음표. 네, 맞습니다. 물음표가 핵심일 것 같은데요. 네, 전쟁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던 시점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각 9일 미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미국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고 곧 끝날 것이다 라고 밝혀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새벽에 이 플로리다주 도랄 리조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네. 대이란 군사작전과 관련돼서 우리는 매우 결정적으로 승리하고 있고 계획보다 훨씬 앞서고 있어서 곧 끝날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게 말처럼 잘 끝나면 참 좋을 텐데요. 네. 네, 미국의 공격으로 이란의 군사 능력이 거의 제거됐다라고도 주장을 했는데 자화자찬으로 일단은 시작을 했습니다. 대이란 전쟁의 성과로 이란 미사일과 드론 제조 시설 등을 파괴를 했다라고 하면서 이 일이 끝나면 세계는 훨씬 더 안전해질 것이다 라면서 이와 같이 말을 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 앞서서 진행됐던 CBS 뉴스 인터뷰에서도 전쟁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이라고 많은 사람들의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었거든요. 네. 이런 전쟁 조기 종식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에 힘입어서 현지 시각 9일 장중에는 $100를 돌파했던 배럴당 $100 돌파했던 국제 유가가 배럴당 $80대로 복귀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에 유가는 훅 떨어지고 주가는 올랐는데 근데 시장이 마감된 뒤에 진행됐던 기자회견이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묘하게 좀 발언의 수위를 좀 조절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린 아직 충분히 이긴 게 아니다. 당장 전쟁의 출구를 언급할 때는 아니라는 인식도 드러내면서 우리는 적이 완전히 그리고 결정적으로 패배할 때까지는 이 기세의 공세를 누그러뜨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전쟁은 끝날 거라고 하면서 네, 계속 예. 공격은 하겠다. 무슨 얘기인지. 네, 저도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란전 이후 국제 유가가 출렁이는 이 상황을 의식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란 선박 드론, 미사일, 핵무기 위협 등 어떤 위협도 없이 석유 공급은 훨씬 더 안전해질 거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길게 보면 이란의 위협이 없으면 더 안전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의도인 것 같은데요. 또 언급한 내용 중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의 후계자로 그의 차남인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선출됐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도 실망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모즈타바는 이란의 동일한 문제를 더 심화시킬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결정에 불만을 드러내는 한편 이제 질의응답도 오고 갔는데 그도 살해할 거냐라는 질문에는 직접 답하진 않았습니다. 네. 아무튼 거의 전쟁이 완료됐다라고 얘기한 트럼프 대통령 출구를 과연 찾은 건지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런 가운데 국제사회에서는 휴전 중재를 위한 노력을 이제 또 본격적으로 시도하겠죠. 네, 그래도 이런 이야기를 한 데에는 여러 근거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여기서 이란전 종식 방안을 제안했고 중국과 프랑스, 튀르키예 등도 이란과 접촉에 나서고 있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습니다. 기자회견에 한 발 앞서서 러시아 네.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시간 정도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란전 상황을 논의했다고 하는데 이 전화 통화 내용에 대해서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당연히 우리는 중동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고 푸틴 대통령은 이에 도움이 되고 싶어 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서 러시아가 이란의 우방국인 만큼 이들 세 나라를 중심으로 한 중동 분쟁 상황에서 러시아가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외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과 프랑스, 튀르키예 등도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차관은 이란
국영 TV에 나와서 러시아, 중국, 프랑스 등 여러 국가가 우리에게 휴전을 요청했다라면서 외교 접촉이 있었다는 걸 시사했습니다. 네. 또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튀르키예가 전쟁 종식을 위한 외교적 해법을 모색 중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이라크는 적대 행위 중단을 목표로 중동 지역 국가들과 유럽연합이 참여하는 외교연합 구성을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이란도 국제사회의 접촉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면서 휴전 가능성에 문을 열어두고는 있습니다. 네, 미국만 뭐 일방적으로 말하는 휴전은 그 전쟁 종식은 아니긴 합니다만 네. 협상을 위해서는 자국에 대한 추가적인 공격 중단이 필요하다면서 조건을 제시했다는 점이 좀 특징적입니다. 아무래도 앞서서 이제 휴전에 합의를 했었는데 지난달 말에 재차 공습을 미국이 한 거지 않습니까? 네. 이런 점에 대해서 지적을 뼈있게 한 것 같은데 전 세계적으로 이번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노력은 이렇게 하고 있긴 합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곧 끝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네. 물음표가 좀 많은 상황이긴 합니다. 네. 다음 키워드가 롤러코스터 유가거든요. 올랐다 내렸다.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름값 때문에 주유비 걱정을 많으시죠.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국제유가가 전쟁 이슈로 뭐 $100를 훌쩍 넘기면서 뭐 배럴당 $130, 일각에서는 배럴당 $150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간밤에는 $100 아래로 훅 떨어지면서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네. 유가가 치솟은 배경은 당연히 전쟁 때문인데 좀 앞당겨 살펴보면 주말 사이에 이스라엘이 이란 석유 저장고 30곳을 무차별 공습을 했습니다. 네. 이스라엘군은 공습 후에 성명을 내면서 우리가 왜 파괴했냐면 석유 저장고가 이란 정권과 이란 정예군에 연료를 공급해 왔다. 그래서 때릴 수밖에 없었다라면서 정당성을 항변했는데 네. 근데 이게 미국과 손발이 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공습 이후에 미국 행정부 내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네. 거기를 때리면 어떡해 이렇게. 네, 미국 측은 아무래도 뭐 불타는 저장고 영상이나 뭐 검은 비가 내린다 이런 영상들이 나오는 걸 보고 네. 유가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다 보면 에너지 가격이 그렇죠. 뛸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걱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이번 공습 더불어서 강경파로 평가받는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최고 지도자로 선출됐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이거 전쟁 빨리 안 끝날 것 같은데 그렇죠. 이런 생각 네. 때문에 국제 유가가 급등해서 막 배럴당 $100, $110 돌파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걸 보고 후다닥 주요 7개국 재무장관들이 유가 급등에 대응해서 전략 비축유 방출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다는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에너지 기구 IEA 회원국들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비축유를 방출할 가능성도 이야기를 했고요. 또 앞서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쟁 조기 종식 가능성까지 언급을 하니까 이 WTI, 브렌트유 모두 배럴당 $90 아래로 훅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유가가 이렇게 단시간에 지나치게 빠르게 올랐다가 올랐다는 인식에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진 것도 하락 요인 중에 하나로 꼽히기도 합니다. 워낙 네. 짧은 시간 내에 막 급등세를 보여서요. 그렇죠. 네, 다만 이란 전쟁으로 인한 석유 시장 공급 충격 우려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서 원자재 데이터 업체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바로 풀린다고 하더라도 걸프 해역 석유 수출이 완전히 복귀되기까지는 6에서 7주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시간이 좀 걸린다. 이런 와중에 중동 전쟁으로 지금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는 나라가 러시아잖아요. 맞습니다. 러시아가 계속 기회를 엿보고 있겠네요. 맞습니다. 국제 유가가 폭등해서 비축유를 푼에 만에하는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에너지 관련 회의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네. 푸틴 대통령은 이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으로 한 원유 생산이 이달 내로 완전히 중단될 수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수출을 오히려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네. 네. 그러면서 유럽이 원한다면 언제든 수출을 재개할 수 있고 다른 시장에도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는데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 국가들뿐만 아니라 슬로바키아나 헝가리 같은 동유럽에도 석유와 가스를 계속 수출할 거라고 밝혔고요. 이번 기회를 새로운 시장 개척 통로로 삼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반면 이 중동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계속해서 비상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네. 헝가리와 태국 등 이런 나라들은 가격 상한제를 도입했고 중국은 휘발유와 경유의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있습니다. 또 베트남은 석유류의 수입 관세를 일시적으로 철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요. 필리핀 정부는 공무원들에게 재택근무까지 명령을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필리핀 이야기는 또 다음 네, 맞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에서 준비하고 있고요. 다음 키워드 미션 모자를 지워라. 네, 이런 전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모자에 대한 구설이 또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서 지난 7일에 미국 델라웨어주 도보 공군 기지에서 쿠웨이트에서 전사한 예비군 병사 6명의 연결식이 치러졌는데요. 네. 알리 하메네이 사망 이튿날인 지난 1일에 이란은 쿠웨이트 남부 미군 임시작전센터를 보복 공격했는데 6명은 이때 발생한 전사자였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의 시신을 운구하는 자리에서 커다랗게 USA가 새겨진 이 흰색 야구 모자를 착용했는데 네. 이게 선거 캠페인에서 사용됐던 모자지 않습니까? 네, 전사자 의식에서 모자를 착용한 것만으로도 사실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이걸 심지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멜라니아 트럼프를 비롯한 다른 참석자들은 전사자들을 실은 관이 지나갈 때마다 고개를 숙이면서 예를 표했는데 네. 트럼프는 경례만 할 뿐 모자를 벗거나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모자를 벗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 미국의 국가 장례 예절 가이드에 따르면 미국 장례 또는 국가 의전에서는 제복을 착용한 사람들 제외하고는 모자를 벗는 게 예의라고 합니다. 또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이 군 전사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네, 하나의 예시로 2021년에 바이든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 폭탄 테러로 전사한 미군 장병들 운구식 때 네. 잠깐 손목시계를 확인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이 됐었거든요. 근데 당시 맹비난을 받고 바이든 지지율이 폭락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근데 너무 웃긴 게 이제 당시 폭스뉴스 진행자였던 피트 헤그세스 현 국방부 장관이 유족들에게 끔찍한 행동이다. 유가족에게 무례하고 모욕적인 메시지다라고 신랄하게 논평을 했었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도 당시에 해당 장면을 2024년 대선 캠페인 광고에 네거티브 선거로 사용한 바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더더욱이 이번 전사자들에 대한 트럼프의 태도가 미국인들 사이에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네요. 네, 여기다가 지난 주말에는 문제 이 같은 모자를 쓰고 플로리다에서 골프를 치는 모습까지 포착이 되면서 네. 여러모로 적절한 예의를 갖추지 않았다는 각계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폭스뉴스는 이 행사를 보도하는 영상에 모자를 착용하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모습을 영상 자료로 송출을 해서 또 다른 비판거리를 만들었습니다. 의도적으로 과거 영상을 활용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잘못을 조금 덮어주려고 한 게 아니냐. 네. 보도 영상을 잘못 쓴 사실이 알려지니까 워낙에 근데 폭스뉴스가 친 트럼프 매체로 유명하다 보니 이미지 세탁을 시도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서 실수였다고 사과는 하긴 했는데 이걸 단순 실수로 믿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 2억만 있으면 되는데 네. 2억이 2억만이라고 얘기해도 되는지 맞습니다. 저는 그 2억이 없어서. 네. 1억도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너무 슬픈데요. 네, 이렇게 어떤 얘기인가요? 네, 한 사람을 찾아보면 중동 지역에 이렇게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최근 항공편이 취소되면서 중동 현지에 발이 묶여 있다는 사람들 얘기 전해드렸지 않습니까? 저도 지인이 이제 두바이에 있으면서 굉장히 항공편으로 고생을 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두바이에서 개인 전세기를 이용해서 탈출한 영국의 한 투자자가 아니, 다른 사람들은 왜 전세기를 안 쓰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전세기가 없어서요. 그래서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투자자로 알려진 세뮤얼 리즈라는 사람인데요. 자신의 SNS에 15만 파운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3억 원을 들여서 대절한 개인 전세기를 타고 영국 히스로 공항으로 향하는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네, 그는 영상에서 두바이에 갇혔다면 방법이 아주 간단하다. 차를 타고 오만으로 3시간 동안 이동해서 무스카트 공항에서 단돈 1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2억 원 정도를 내고 전세기를 타면 갈 수 있다. 모두 왜 이렇게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는데 많은 관광객과 시민들이 각 정부의 전세기 지원을 기다리면서 발이 묶인 상황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공분을 샀습니다. 네, 그 뒤에 근데 특히 이 사람의 모순된 태도가 비판의 도마 위에 더 올랐는데
있는데요. 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SNS에 집 위로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폭발음이 들려서 아이들과 함께 있어서 불안하다. 우린 두바이에 갇혔다라고 하면서 공포를 호소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 탑승한 뒤에는 두바이는 생각보다 위험하지 않다. 영국에서 칼에 찔리거나 미국에서 총에 맞을 확률보다 드론에 맞을 확률이 더 낮지 않냐라고 하면서 두바이가 런던보다 안전하다. 뭐 이렇게 예. 이야기를 하니까. 예, 참 이게 네. 화장실 들어갈 때 이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그런 게 생각이 나네요. 맞습니다.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두바이로 이주한 인물이라고 하고요. 네, 평소에 뭐 빨리 부자 되는 법 이런 제목의 유료 강의를 판매해서 더욱더 논란이 되는 인물이라 비난의 수위가 더 세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냥 말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SNS를 그만두시는 게. 예. 네. 자, 다음 키워드 준비부터 삐걱.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20여일로 앞으로 그러네요. 다가왔습니다. 네네. 네, 근데 미국 측이 준비를 촉박하게 진행해서 중국의 불만을 사는 등 준비 단계에서부터 좀 삐걱대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네. 로이터는 관련 준비 사항을 잘 아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내용을 냈는데 네. 미국 정부가 최근에야 트럼프 대통령 방중과 관련한 부처 간 실무 계획 회의를 시작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지금 뭐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네, 바쁠 예. 것 같긴 합니다만 네, 중국은 트럼프의 이번 국빈 방문을 고도로 정교하게 계획을 치르려고 하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바쁜 거겠죠. 네, 실무 논의가 늦어지면서 그럴 시간이 부족해졌다라고 합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데이비드 퍼듀 주중 미국 대사가 CEO 대표단 구성을 추진하고 있고 중국 주재 미국 당국자들 이제 기업과 예비 접촉을 하는 단계라고 전했는데 네. 근데 또 다른 소식통의 이야기를 들으면 미국 무역 대표부가 의제를 관리된 무역에 집중을 하기를 원해서 기업 CEO들을 사절단에 넣는 걸 좀 꺼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워낙에 미국과 중국은 관세 이슈로 지금 계속해서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에 뭐 표면상 뭐 각국 기업들의 CEO들이 참여하는 게 맞냐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은 좀 분쟁 사항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베이징 회담은 사실 초대형 외교 행사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4월엔 아마 그 뉴스로 도배가 될 것 같은데 트럼프 행정부가 준비를 사실상 지금 막판에 몰아서 준비를 하고 있어서 중국이 여기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고 하고 중국 외교 사령탑인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 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트럼프 방중과 관련돼서 빈틈없는 준비라고 이제 콕 집어서 언급한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중국은 또 자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보호 조치를 미국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 뚜렷한 진전 신호가 없어서 관세 무역 역시 잠재적 갈등 요인이라고 외신들은 짚고 있습니다. 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도지은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마룬5의 She Will Be Loved 함께 듣겠습니다. Beauty queen of only 18, she had some trouble with herself. He was always there to help her. She always belonged to someone else. I drove for miles and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주한미군 무기가 반출하는 상황과 관련해 반대 의견을 내고 있지만 우리 의견대로 관찰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서 그로 인해 대북 억지 전략에 심각한 장애가 생기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영민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공소청, 중수청 법안의 당정 조율 과정에 법사위가 참여하지도 의견 제시도 못했다면서 이대로라면 지금의 검찰보다 강력한 공소청이 탄생해 정치검찰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KBS 라디오 전격 시사에서 당에서 채택한 결의문과 관련해 당권파가 숙청 정치를 정상화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결의문을 면피용이라고밖에 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린이 170여 명이 희생된 이란 초등학교 폭격 당시 영상 속 미사일이 미군의 토마호크 미사일로 지목되면서 미국 책임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가 장 초반 급등하면서 프로그램 매수 호가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던 국제유가는 전략 비축류 방출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80달러대로 급락했습니다. 중동 사태가 격화되면서 카타르에서 발이 묶였던 우리 국민 322명이 우리 정부의 요청으로 카타르 측이 제공한 긴급 항공편을 타고 오늘 새벽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필리핀 마닐라 황종일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중동 갈등 때문에 국제유가가 크게 출렁이고 있는데 저희가 앞서서도 잠시 얘기가 나왔지만 필리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죠. 네. 필리핀은 사실 아시아에서도 유가 충격에 가장 취약한 국가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가장 큰 이유는 에너지 구조 때문입니다. 네. 한국은 원유 수입 비중이 높지만 동시에 원자력과 LNG 발전 비중이 상당히 높아서 에너지 믹스가 비교적 다양합니다. 반면 필리핀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필리핀 전력 생산을 보면 석탄 약 60%, 천연약 가스 약 15에서 20%, 재생에너지 약 20% 정도입니다. 문제는 석탄과 석유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특히 석유의 경우 약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그 상당 부분이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등 중동 지역에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의 긴장이 높아지면 필리핀은 거의 즉각적으로 휘발유 가격이 반응하는 구조입니다. 네. 예를 들어 필리핀 에너지부는 최근 상황이 악화될 경우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80페소 약 2,000원 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현재 마닐라 기준으로 보면 휘발유 가격이 약 50페소대 중반, 약 1,400원인데 이게 80페소 수준까지 올라가면 대중교통요금, 물류비, 식료품 가격까지 연쇄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필리핀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 마련하고 있을까요? 네, 필리핀 정부가 지금 가장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로 유류 소비세 인하 또는 일시 중단입니다. 필리핀은 2017년 세제개혁법인 추행법을 통해 휘발유 리터당 약 10페소 250원, 디젤 약 6페소 150원 정도의 고정 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국제 유가가 오르더라도 이 세금은 그대로 붙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 상승이 더 크게 체감됩니다. 그래서 최근 의회에서는 유류 소비세 일시 중단, 유류 VAT 면제, 대통령에게 긴급 세율 조정 권한 부여 같은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고민은 있습니다. 만약 소비세를 전면 중단하면 정부 세수 손실이 한 달에 약 320억 페소, 하나 약
8,003억 원 정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한시적, 부분적 인하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규모가 더 큰 정책으로 에너지 구조를 바꾸는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필리핀은 바이오 연료 정책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필리핀이 현재 휘발유에 10% 정도 바이오 메탄올을 혼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네. 향후에는 20%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에너지 안보입니다. 수입 석유 의존도를 줄이려는 것이고요. 네. 둘째는 농업 정책입니다. 필리핀은 사탕수수 생산이 많은 나라라서 에탄올 산업을 키울 경우 농가 소득도 늘어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그래서 중동 리스크가 커질수록 필리핀에서는 오히려 재생에너지와 바이오 연료 전환 논의가 더 강해지는 분위기입니다. 네, 여러 면으로 이제 반응을 정책을 꽤 하고 있고요. 다음 소식이 지난주에 진행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필리핀 국빈 방문 이야기 준비하셨는데 이번 방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어떤 건가요? 우선 이번 방문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한 필리핀 관계가 전략적 파트너십 단계로 올라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한국과 필리핀 관계는 역사적으로도 매우 깊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 전쟁 때 필리핀은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파병한 국가 중 하나였고 현재도 필리핀에는 약 5만 명 이상의 한인 교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 관광 측면에서도 필리핀을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 가운데 한국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즉 민간과 사람과 교류 측면에서는 이미 상당히 긴밀한 관계였는데 네. 이번 국빈 방문은 이를 경제, 안보, 협력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이 논의됐습니다. 이번에. 네, 그렇습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 분야입니다. 첫 번째는 방산협력입니다. 필리핀은 현재 남중국해 문제로 해군과 공군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산 전투기, 호위함, 장갑차 등이 이미 상당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필리핀의 가장 중요한 방산 파트너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인프라와 에너지 협력입니다. 필리핀은 지금 철도, 공항, 스마트 시티 같은 인프라 투자가 매우 활발합니다. 이 분야에서 한국 기업 참여가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세 번째는 경제 공급망 협력입니다.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공급망에서 필리핀은 니켈 등 광물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동남아에서 성장률이 높은 국가라 한국 기업 진출이 늘어나면 교민사회에도 피해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네. 또 필리핀에서는 이미 K-드라마, K-팝, 한국 음식 이런 한국 문화 인기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빈 방문이 단순한 외교 이벤트라기보다는 경제, 안보, 문화가 동시에 연결되는 관계 강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교민사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필리핀 마닐라에서 황종일 통신원이었습니다. 미국, 이스라엘 대 이란 전쟁이 오늘로 10하루째 이어지고 있죠. 장기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이 거의 완료됐다라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그동안 오락가락한 발언을 해왔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전쟁의 출구를 찾을 것인지 글로벌 이슈 고비를 맞은 이란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정의길 선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갑자기 전쟁이 완료됐다, 거의 완료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전쟁 열흘째인 9일 날 우리 시간으로는 새벽이었죠. 오늘 네. 트럼프가 CBS 공화당 의원에 대한 연설, 공개 기자회견을 연속적으로 가지면서 종전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네.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는 특유의 합법에다가 메시지를 오락가락해서 뭐 약간 헷갈리긴 한데 정리하자면은 네. 전쟁이 예정보다 빨리 진행돼 거의 완료됐다. 군사작전이 대성공이다. 이란에게 남은 것이 없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다. 조금 더 가야 된다. 곧 끝날 것이다. 며칠 혹은 몇 주 내에 이번 주 내에 끝낼 수 있다. 뭐 이렇게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어쨌든 간에 약간 뭐 종전적으로 약간 많이 얘기한 네. 겁니다. 전날까지도 앞서 말한 대로 무조건 항복을 종전 그렇죠. 조건을 내걸고 필요할 때까지 전쟁한다. 이렇게 큰소리 쳤는데 그러면서 4주에서 6주 최소한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꾼 거죠. 왜 그런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란의 항전이 거세지면서 피해와 파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잘 아시다시피 유가가 지금 120달러 어저께 폭등했습니다. 네. 특히 이란은 지난 9일 차기 지도자 무지타바 하메네이를 선출한 직후부터 주말부터 일요일부터죠. 이제 이스라엘과 아랍 전역에 대한 미사일 및 드론 공격을 다시 강화했습니다. 네. 양쪽의 전쟁의 양상도 심각한 피해가 났습니다. 정유 및 담수화 시설을 서로 공격해 갖고서 이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렇죠. 이란은 자신의 쾌솜섬에 있는 담수화 시설이 공격받으니까 즉각 바레인 담수화 시설을 공격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테헤란의 대형 정유시설 등 이란 전역의 정유시설을 갖다 공격해서 네. 뭐 불이 뭐 어마어마하게 번지고 그 장면을 때문에 유가가 갑자기 20달러 더 폭등해서 120달러까지 갔습니다. 네. 미국이 당장 이스라엘에 대해서 엄청난 불만과 질책을 했고 또 바레인 담수화 시설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한 것이 미국이 한 것이 아니다. 아니라고 막 이렇게 했죠. 뭐 네. 해명하고 그랬습니다. 네. 이거 뭐 전쟁이 계속되면은 지금 이란이 지금 석유 시설을 공격하긴 했는데 그렇게 생산에 크게 지장을 주는 정도는 아니었는데 만약에 이란도 사우디나 중동 산유계 정유 시설 공격한다면 유가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네. 더구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 현실적인 방안이 지금 없습니다. 이란의 항전이 계속된다면은 네. 세계 경제가 네, 네, 이제 네. 좌지우지 되는 건데 자 그러면 곧 끝난다. 거의 완료됐다라고 할 때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원했던 어떤 목표를 달성한 걸까요? 트럼프는 이날 이란의 군사 능력이 완전히 파괴됐다. 남은 것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었고 네. 루비오 국무장관도 이날 전쟁의 목표가 이란의 미사일 능력 제거다. 이렇게 또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가 말하기 직전에도 이스라엘은 이란의 미사일 공격이 날라와서 경보 사이렌이 많이 울렸습니다. 네, 미사일 능력이 없다고 했는데. 네. 네. 앞서 말한 대로 이란은 이스라엘의 방공망을 뚫고 아랍의 주요 시설을 타격하는 미사일 드론 역량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전쟁이 이란과 핵 협상을 하다가 미국과 이스라엘이 갑자기 선제 공격을 했습니다. 뭐 이란이 핵 개발한다 그 이유 때문이겠죠. 그렇죠. 그럼 핵 능력을 제거해야 된다 목표 내세웠는데 지금 그런 증거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전날까지만 해도 이란의 농축우라늄 파괴 그리고 제거를 위해 특수군을 파견하겠다, 지상군을 파견하겠다 그런 운운했었는데 네. 갑자기 전쟁 끝났다 이런 식으로 전쟁 목표가 달성됐다 말을 하는 거잖아요. 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죠. 네. 열 하루 동안 그 언급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전쟁 첫날부터 목표 관련해서. 전쟁의 목표도 오락가락했고 네. 당연히 그러니까 출구가 뭔지도 불명했습니다. 지난 2월 28일 공격 시작 직후에 트럼프는 동영상 연설에서 우리의 목표는 이란 정권으로부터 임박한 위험을 제거함으로써 미국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서 네. 이란의 미사일 해군 전략 파괴 핵무장 연구 방지를 내걸었습니다. 일종의 군사적인 목표만을 좀 약간 한정한 거죠. 네, 네. 그러면서도 이란 주민에게는 여러분에게 자유의 시간이 왔다. 우리가 작전을 마치면 여러분이 정부를 장악해라. 정권 교체를 촉구하는 선동도 했습니다. 네. 뭐 군사적 목표와 정권 교체 약간 뭐 이렇게 뒤섞은 거 했는데 물론 정권 교체를 공식 목표로 내세우지는 않았는데 네. 곧 전쟁 목표와 기간에 대해서 엇갈린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날 엑시오스라는 매체와 통화에서 이 전쟁은 이란 전체를 통제하는 장기전이 될 수도 있지만 2, 3일 안에 끝낼 수도 있다. 그러면서 2, 3일 안에 끝내고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하면 몇 년 뒤에 다시 보자라고 말할 수도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2, 3일에 전쟁 끝내 놓고서 이란이 다시 핵 개발할 수 있으니까 몇 년 뒤에 또 전쟁할 수 있다는 얘기로 뭔 소리를 지금 약간 자기도 좀 약간 뭐 어쨌든 간에 그리고 나서 또 2일에는 네. 뉴욕 포스트 CNN과 해결해서 자기는 지상군 투입에 울렁증이 없다. 하면서 지상군 투입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4주 5주를 드디어 예상하는 전쟁을 기간 또 늘렸습니다. 그렇죠. 더 오래 갈 수도 있다. 네. 우리는 전쟁을 더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나서 4일에는 이란의 차기 지도자가 되는 사람은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렇죠. 네. 5일에는 그 다음 날에는 이란의 지도자 임명에 내가 관여해야 된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거 쉽게 얘기해서 미국이 자기가 이란 지도자까지 선출하겠다는 식으로 베네수엘라처럼.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가 트럼프가 6일 무슨 얘기를 했냐면 소셜 미디어에서 이란과의 합의는 무조건 항복 외에는 없다. 네. 그래서 결국은 종전을 위해 협상이나 외교는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무조건 항복이라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이란이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마음대로 하겠다. 미국이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리고 7일에는 압도적으로 승리하고 있다. 필요한 만큼 전쟁이 계속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계속 전쟁의 목표가
상향되고 기간도 계속 늘어난 거죠. 그러네요. 뭐 무조건 항복까지 이란에 무조건 네. 항복을 요구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가 아닌가 싶었고요. 네. 전쟁의 출구를 정말 마련하기가 어려운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무조건 항복을 요구했고 이란이 무조건 항복을 안 했는데 그럼 그렇죠. 전쟁 출구가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백악관도 이를 의식해서 했는지 약간 꼼수적인 발언을 내놨습니다. 캐롤라인 레비 대변인이 네. 장대한 분노 작전 이번 전쟁을 일컫는 거죠. 그렇죠. 장대한 분노 작전 목표가 완전히 달성됐다고 판단하는 시점이 되면 그때 이란은 스스로 그렇게 선언하든 안 하든 무조건적인 항복 상태에 놓인다. 그래서 이란에서 그렇게 선언할 사람들은 많이 남아있지 않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가 전쟁 승리를 선언하면 우리가 된다는 것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란에서 그래서, 항복이라고 얘기를 안 해도 우리가 항복이라고 판단을 하면 그때 끝난다. 그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장대한 분노 작전이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약 4주 6주 정도 지속된다. 그래서 트럼프가 얘기했던 4주 6주 전쟁 기간 다시 상기시켰는데 네. 이런 발언을 감안하면은 트럼프가 전쟁을 시작한 지 한 4주나 6주쯤에 목표 달성을 했다 하고 승리를 선언한 것이 전쟁 출구로 추론이 됐었죠. 그런데 트럼프가 열흘 만에 갑자기 거의 우리는 이긴 것 같다. 전쟁이 완료됐다 이렇게 발언을 한 거죠. 네, 애초부터 이번 전쟁의 목표와 출구가 불분명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전쟁 목표를 달성했다고 일방적으로 선언을 하고서 끝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었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네. 예, 저도 어떻게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정리가 좀 잘 안 되는데 네.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금 어떤 얘기가 좀 오고 가고 있나요? 그렇게 전쟁 목표가 이렇게 오락가락 했으니까 갑자기 전쟁이 완료됐다 그런 데서 언론이 계속 지적을 하니까 어저께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관리가 전쟁 목표를 갖다 구체적으로 못 박지 않은 것은 전략적 유연성을 유지하기 위한 고직인 선택이었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즉 이란의 군사 정치 상황에 따라서 정권 교체나 협상이나 제한적 요지를 다 두고서 우리가 전술적으로 태택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변명을 한 거죠. 네. 근데 이게 뭐 제가 앞서 말한 대로 봉기를 유도했다가 협상도 할 수 있다 했다가 후계자 개입도 하겠다. 그렇죠. 무조건 항복을 요구했다. 이런 식으로 트럼프식의 전쟁 서사가 계속 스토리가 덧칠돼 왔기 때문에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목표는 뭔지 네.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모르겠고 오히려 트럼프가 이렇게 협상 요구 조건을 높이다 보니까 스스로 발목을 더 잡았다. 네. 이런 지적이 높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란의 항전 그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이제 전쟁 끝났다 이렇게 말을 한 것도 이란의 항전이 거셌기 때문에 만만치 않게 첫날부터 그렇습니다. 반격했거든요. 개전 첫날부터 이란은 즉각 반격에 들어가서 네. 바레인의 5함대 기지 등 중동 전역의 미군 기지와 이스라엘을 타격했습니다. 특히 전쟁 이틀날까지 이란은 미군의 경보 레이더 시설에 큰 피해를 줬다고 합니다. 카타르에 있는 알 우데이드 공군기지 중동의 최대 공군기지입니다. 네. 조기 경보 레이더인 ANFPS 132라고 하는 약 11억 달러의 고가의 조기 경보 레이더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알 루와이스 미군 기지와 요르단의 무아파크 살티 공군기지에 있는 사드 미사일 레이더인 ANTPY-2 이것이 모두 손상이 됐다고 합니다. 네. 특히 알 우데이드 기지에 있는 ANFS 132는 최대 5,000km의 거리의 미사일을 다수의 여러 대를 동시에 파악을 해갖고서 추적하는 핵심 조기 경보 레이더입니다. 미국 본토까지도 조기 경보 위협을 제공해 주는 레이더인데 네. 이것이 손상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군 기지와 레이더를 겨냥한 이란의 공격이 지난 6월 때보다 훨씬 정확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군은 그래서 이제 지난 6일에 이란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전쟁 첫날보다 90% 드론 공격이 83%나 감소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미사일 드론 공격이 계속 됐었고 남들이 정확했었고 그리고 앞서 말한 대로 지난 2주일을 기해서 또다시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로 향하는 이런 이란의 미사일 드론을 조기 경보해 주는 이런 레이더가 파괴됨으로 해갖고서 이스라엘 타격을 쉽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 쉽게 해서 이스라엘로 미사일을 쏘면 중간에서 이렇게 이 레이더들이 탐지를 해주는데 먼저 이 레이더를 공격을 해갖고서 이스라엘 공격 쉽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아랍 쪽에서는 이것 때문에 또 미군의 방공망에 부하가 걸리니까 피해를 입으니까 이스라엘 보호에 집중하다 보니까 아랍 국가들의 피해가 많아지니까 아랍 국가들은
야, 이스라엘 때문에 우리를 희생시키는 것이냐 이런 불만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무엇보다도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그렇죠. 가장 큰 이유 같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을 풀 현실적인 방안이 없다는 겁니다. 이란이 계속 항쟁하게 된다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미 해군이 뭐 호르무즈 해협 통과하는 상선을 호위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군사력으로. 네. 예. 근데 현재 미 해군의 주력 함대 항모들은 호르무즈 해협이나 그 안에 있는 페르시아만에 있지가 않습니다. 동지중해 해나 아라비아 해 등 원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호르무즈 항모들이 호르무즈 해협이나 페르시아만으로 진입을 하면은 그 좁은 지형 때문에 그렇죠. 이란의 공격을 받기가 아주 취약해집니다. 이란의 공격에서 미군은 이란의 전함을 40척 이상 파괴했다고 하지만은 네. 이란은 혁명 수비대 해군을 중심으로 기뢰, 지대함 미사일, 자폭 드론, 다수의 고속 정가, 소형 잠수함 이런 걸 운영해서 좁은 지형에서 최적화된 이른바 반접근 거부 전략, 접근 못하게 하는 이런 네. 전략에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이 능력이 파괴되는지 안 파괴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들어갔다가 여기에 걸리게 된다면 대한미사일 한 대만 맞아도 미국의 전함 폭침되는데 미국의 입장에서 전함이 폭침된다는 건 어마어마한 상징적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이 해협 봉쇄를 풀려면 결국은 대규모적인 공중 해상 작전을 벌여야 되는데 이것 자체가 사실은 어렵군요. 호르무즈 해협 자체를 더 봉쇄하는 효과밖에 안 나는 거고 그렇죠. 단기간에 네, 해결될 네.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CNBC에서 여러 전문가들을 다 모아서 분석을 해서 보도를 했는데 단기간에 봉쇄를 완전히 해제할 수 있는 깔끔한 방법은 없다. 이렇게 결론 내고 그건 전문가들의 일치되는 결론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네. 전쟁이 거의 완료됐다, 뭐 곧 끝난다라고 오늘 새벽에 얘기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네. 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곧 정리가 될까요? 전쟁은 시작하기는 쉽지만 끝내기가 어렵죠.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키아벨리가 이미 16세기 예. 때 그런 얘기했고 전쟁은 선택일 수 있으나 종전은 선택이 아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미 혁명 수비는 당장 오늘 그런 얘기를 했었죠. 전쟁은 미국이 시작했지만 전쟁을 끝내는 건 우리다 이런 네, 말을 네.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전쟁을 끝내려 해도 과연 끝낼 수 있을지는 이제 별개의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최고 지도자까지 제거된 이란 입장에서 지난 6월에도 진짜 공격하고 나서 휴전했는데 또 공격을 했다면서 우리가 휴전을 할 때 어떤 조건을 내세울지는 까다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이란이 이 분쟁의 규모와 지속 기간을 결정할 수 있는 발언, 최소한 절반의 발언권을 갖게 된 겁니다. 전쟁은 물론 미국과 이스라엘이 시작했지만 네네. 또 트럼프도 사실은 입장이 좀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어저께 장 끝나고 이게 금융시장이 끝나고 나니까 아까 기상 외신 캐스트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끝나고 나니까 말을 갖다가 좀 살짝 좀 또 바꿨어요. 바꿨죠. 네. 뭐 승리가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궁극적인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더 결혼 의지로 나아갈 것이다. 그래서 또 시장에서는 유가가 또 좀 올라가고 그랬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심각한 위기입니다. 네. 세계 경제의 젖줄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것은 그 수많은 중동 전쟁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만큼 위기가 중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전쟁이 시작했을 때 한 일주일 열흘이 고비가 되지 않겠나 네네. 이렇게 얘기됐는데 다행스럽게도 트럼프가 어쨌든 열흘 만에 물러나는 모양새를 보여줬는데 이제 이를 계기로 해서 정말 제발 이상과 합리적인 판단으로 네. 좀 협상과 타협을 해서 전쟁이 좀 출구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글로벌 이슈 한겨레 신문 정의길 선임 기자와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끝곡으로 스틱스의 Show Me the Way 전해드리면서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